보면은 지민 선생님 있어요? 김지민 선생님? 없네. 네, 있습니다. 아니네, 네네. 그 고철에서 보고된 이거는 그냥 뭐 정해진 건 없어서 둘 다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 그때그때 다를 것 같은데 뭐 당연히 해당 논문에서 내린 교훈이나 결론은 써줘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건 있어야 될 것 같고 저자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더라도 맥락에 도움이 되는 내용. 저자? 네, 뭐, 다 써도, 뭘 쓰든 상관은 없어요, 그 차례는. 근데 이제 가끔 그 리뷰어가 너무 길다, 사실 증명문 막 엄청 길게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사례로 줬던 것들도 약간 이제 긴 편이어서 뭐 너무 길게 안 써도 돼가지고 어떤 리뷰어는 이거 너무 기니까 줄여라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날려야 돼요. 답이 됐나요? 뭐, 얘기가 없으니 답이 된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아는서 선생님 있어요? 네, 네네. 요거 직내보고 쓸 때 자료를 수집해야 하니 초대. 당연히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이거 생각 안 하고요. 그러니까 직내를 쓰겠다고 생각하는 원장님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일단은 졸업하고 당장 개원하면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게 뭐 직내 쓰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이제 음, 옛날에는 이런 거를 잘 안 했었고, 근데 요새는 이제 조금 부의 한의원들 중에서는 뭐 이런 거 안 해도 잘 하는 데도 있지만 가끔 이제 증내 같은 거 해가지고 조금 더 뭐랄까 홍보에 활용하고 뭐 대표적인 데가 뭐 하동림 한의원 이런 데가 이제 증내 아니면 그 민예은 원 둘 다 원대 선배인가? 민예은 원장님은 원대 선배로 알고 있고 뭐 이비안 한의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증내를 내 가지고 그걸로 홍보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원장님들은 증내 쓰겠다는 생각을 100에 99는 안 하시고요. 가끔 이제 쓰고 싶은 분들이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한양연구원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이제 쓰기 때문에 그 뭐 병원 운영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이런 경우는 잘 없고 다만 이제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허리 통증 환자가 왔는데 순화랑 침으로 치료해가지고 좋아졌어 이런 거는 증례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한 5년 정도 전에 내가 침도를 한 한의사인데 뭐 한 환자 10명 중에 한두 명 침도하는데 뭐 의통인데 침치료만 하다가 침도를 했더니 금방 좋아졌어. 이런 거는 이제 증례거리가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이제 증례거리가 안 되거든요. 워낙 침도 같은 거 많이 쓰니까 이제 너무 흔한 질환의 흔한 치료법은 어차피 증례가 안 돼서 그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특이 케이스가 생각보다 한의원에 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의원을 특화로 해가지고 하면 이제 조금 특이한 환자들이 오는데 그냥 동네 한의원에서는 특이 케이스라고 할 만한 게 하루에 한 명도 안 올 경우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 이거는 막 지금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고 다만 이제 원장님들 중에 특화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하겠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증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양 관찰 연구, 환자 등록 연구, 뭐 레지스트리 이런 걸 해서 IRB를 미리 받고 환자를 이렇게 모아나가는 연구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증례는 이제 뭐 중간에 그 책 같은 거 봐서 알겠지만 조금 의학 연구 중에서 가장 뭐랄까 질적인 연구, 내러티브 서술적인 측면이 강한 연구인데, 그거는 케이스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적으니까 그렇게 서술을 할 수 있지, 케이스가 막 30개, 50개 이렇게 되면은 개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훨씬 더 이제 양적으로 통계 분석하고 이런 연구가 되는 거고, 이제 증례가 사람이 뭐 두세 명 있을 때는 이제 그냥 좀 기술을 자세히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막 30명, 50명 이런 연구들도 그런 연구에서도 베스트 케이스 시리즈 한두 개를 뽑아가지고 그거는 증례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암 환자에 대한 50명 전후 비교 뭐 전향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은 너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어. 막 췌장암 환자가 갑자기 막 살아났어. 막 그런 경우는 그 논문 안에다가 베스트 케이스 시리즈라고 해서 그거를 자세하게 좀 적기도 하고 뭐 그걸 별도로 증례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아는사 선생님 혹시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한 지금 답변이 된 건가요? 네. 뭐 또 궁금한 거? 음,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송원재 선생님은 못 들어온다 그랬고, 양방음악의 관점에서 간결한 서술, 이거 뭐 정해진 건 없는데요. 증례 논문은 사실 길게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 뭐 그런 건 써줘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방에서 되게 잘 치료하고 있어. 뭐 굳이 막 표준 치료 그 사실 한의 치료는 좀 어떻게 보면 비싸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근데 이제 양방에서 되게 뭐 잘 치료하고 있고 뭐 표준 치료 너무 막 좋고 뭐 부작용도 하나도 없고 그럼 그런 거를 굳이 우리가 다룰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의 치료를 하는 거는 걔네가 뭔가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있고 약을 오래 못 먹고 뭐 수명도가 떨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하는 증례를 쓰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라서 그러면 이제 양방학에 대한 거를 뭐 이게 질환이 뭔데 표준 치료가 이런 게 있는데 표준 치료가 이렇게 부작용이 이렇고 한계가 있고 뭐 재발을 잘하고 그래서 대안적인 치료법이 필요해라는 거 정도는 이제 서론에 써줘야지 우리가 왜 이런 증례 보고를 하는지를 이제 그런 뭐랄까 정당화를 할 수 있는 거고요. 홍원준 선생님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조세령 선생님 네. 네. 알겠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논문들을 보면 그 제목이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복합 한의 치료의 효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났어. 근데 당연히 한의원에서는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화를 하는 한의원에서는 뭐 턱관절 균형 요법만 하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데는 무슨 뭐 예를 들어 사경증에 턱관절 균형 요법 효과 이렇게 논문을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일반 한의원에서는 뭐 추나도 하고 침도 하고 약도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뜸도 하고 부항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 효과가 좋아진 게 약의 효과가 제일 큰 것 같아. 뭐 청심연자탕을 써서 좋아진 게 제일 큰 것 같아. 그러면 청심연자탕을 포함한 복합 한의치료의 효과 이렇게 제목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제일 내세우고 싶은 건 그 한약이야. 그래서 그 한약을 뭐 아니면 청심연자탕이나 내관 침치료가 중요해. 그럼 그걸 제목에 넣고 나머지 이제 복합 한의치료 효과에서 이제 한꺼번에 해주고 효과 기술할 때 그 치료법 기술할 때도 여러 가지 치료법을 이제 다 써주는 거고 다만 이제 그 차례 쓸 때 왜 어떤 치료가 제일 중요한지 내가 어떤 치료법이 이 증례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건 그 차례 기술해주면 되고요. 그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된 치료 효과가 뭐뭐뭐 청심연자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100%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알고 봤더니 뭐 배수열에 부항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효과가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증례를 쓰는 목적은 다른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재현해서 비슷한 환자가 왔을 때 이대로 치료를 해보게 도와주는 게 이제 임상적인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했던 치료법을 최대한 좀 자세하게 써서 다른 비슷한 환자가 오면 똑같이 따라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치료법에 대해서도 써줘야 되고요. 음, 신치료에 대한 논문인데 처방을 추가했다면 처방 구성과 흥행에 대한 부분도 어, 써줄 수 있으면 써주면 좋죠. 네, 써줘야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어여가지고 사암침으로 신장격을 났는데, 그치만, 뭐, 보험약으로 자원강화탕을 같이 썼어. 그럼 왜 그걸 썼는지, 뭐, 음어니까 어쩌고저쩌고 무슨 증상 때문에 썼다. 그런 걸 이제 해줘야 되죠. 한의학적 근거도 써주고, 뭐, 어떤 생의학적 근거도 써줄 수 있다면 좋고, 뭐, 경혈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침치료를, 처방이 메인인 논문인데, 치료를 병행했을 때 무슨 경혈을 왜 선택했는지는 다 쓰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막 침을 로컬에서 실제 임상할 때면 20개, 30개씩 놓는데 그걸 다 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는 못 쓰더라도 내가 메인으로 뭐 선택한 경혈이 뭐 예를 들어서 음곡이랑 뭐 부류야.
이건 뭐 신경이어서 썼어. 뭐 이런 거 정도는 같이 써주면 좋고요. 조세영 선생님 답이 됐나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뭐 더 궁금한 거?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네. 그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정현수 선생님, 네, 있습니다. 네, 그, 음, 사실 그 케어 체크리스트 다음 시간에 할 걸 보면은 원래는 증례는 환자의 표현을, 그러니까 페이션트 퍼스펙티브를 넣으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의학 연구의 양적 연구랑 다른 측면이, 그래서 증례를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고, 질적인 측면이 좀 의학 연구 중에서 뭐랄까 유일하게 들어있는 질적 연구 제외하고는 그런 이제 연구 방법인 거고요. 그래서 환자의 표현은 뭐 있어야 넣죠. 보통은 환자의 표현을 잘 차트에 안 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뭐 있으면 써주면 되고, 그 분량은 사실은 정해진 건 없는데 뭐 두세 문장만 짧게 해도 좋고 뭐 길게 써줘도 좋은데, 제가 이제 그 사례로 했던 것 중에 화상 논문, 이제 외국의 그 미국의 화상 쪽 저널에 실었던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리뷰어가 했던 얘기 중에 그 증내 논문 가지고 사실은 효과가 있다 없다를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화상이라는 게 냅둬도 사실은 조금씩 좋아지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근데 그 리뷰어가 했던 얘기가 치료 경과랑 이런 환자들의 이야기들을 되게 자세하게 써줘서 그래서 좀 높게 평가를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억세 때문에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또 그럼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답은 없고 그냥 원래는 논문은 사실 간결한 게 중요한데 내가 이거는 꼭 넣어줘야겠어라고 하는 거는 넣어줘야죠. 답은 없어요. 그냥 아니, 의사를 그냥 쓰는 사람 연구자의 그냥 판단이고 연구자의 어떤 스타일이 좀 뭐랄까 반영되는 부분이고 한 것 같아요. 답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여기서 또 뭐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 네, 는 저는 없어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예은 선생님은 없죠? 아, 못 된다 그랬고. 그 이제 해당 질환에 대한 요약을 서론과 고찰 두 부분에 작성하는데, 서론에 쓰는 거는 이 질환을 왜 우리가 증례 연구를 하는가를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답은 없는데, 저는 서론을 쓸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질환이 뭔데, 표준 치료가 뭐고, 그 표준 치료의 뭐 한계가 어때서, 부작용이 어떻고 한계가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 수용도가 어때서, 양방 치료가 한계가 있어. 그래서 보완적인 치료법이 필요한데 뭐 한의 치료로 이런 거를 해볼 수 있겠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서론에서 질환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고요. 고찰에서는 사실은 저는 자세히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 파킨슨에 대해서 쓴다고 했을 때, 뭐 파킨슨의 내가 이 사람이 증례가 파킨슨은 양약을 먹었다가 먹다 보면은 온오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약을 먹는 게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침치료나 한약치료를 같이 하면 그런 부작용을 줄여줄 수 있고 혹은 용량을 줄여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내가 파킨슨 환자의 레보도파를 끊게는 못했지만 침치료나 한약치료에서 줄여줬어. 그러면은 그런 온오프 현상 같은 거에 대해서,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그 자세히 고찰을 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은 자세히 써주는 거고, 그게 뭐 별로 필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 자세하게 써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열의 자침을 한 경우엔 자침부일, 이것도 사실 뭐 어떻게 다 쓰겠어요. 뭐 아시열 막 2, 30개씩 넘기고 막 모내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다 안 쓰고 뭐 허리에 아시열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만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침 치료에 있어서 되게 메인이 되는 혈의가 아니라면, 혈이나 경락이 아니라면 뭐 그렇고요. 메인쌤은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다음에 박지민 선생님. 네. 네. 음, 진단 과정에서 1번 질문 같은 경우는 박현희 원장님들 진단이 그 치료하는 시점에 사실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한의사들은
진단명 이제 뭐 양방에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상을 할 때 진단명을 별로 이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임상만 놓고 보면 뭐 그게 예를 들어서 두근거리는 환자가 왔는데 그게 뭐 불안장애든 뭐 공황장애든 아니면 그게 뭐 갑상선 항진이든 그게 모르고 했는데 뭐 아니면 심방세동이든 근데 약을 잘 써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뭐 원장님이나 임상 그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러고 만족하고 재발 안 하면 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잘 살아. 그러면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증례를 쓰는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예전에는 증상만 해서 두근거림을 치료했어라고 논문이 나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의사들이나 어떤 뭐 의사만 상대하는 건 아니고 어떤 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뭐 연구비를 주는 사람들이라던가 뭐 또는 다른 되게 깐깐한 환자를 상대하던가 할 때 우리가 당신의 이런 의사나 환자나 정책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증상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질환명으로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러면은 무슨 질환을 치료했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단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두근거려서 왔는데 그럼 그 사람이 갑상선 때문에 두근거린 건지 뭐 심방성 때문에 두근거린 건지는 이거는 최대한 이제 감별 진단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우리는 후양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자료가 빵꾸가 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물론 그 시점에 뭐 혈액 검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심장 증례 쓰는 거는 최대한 그런 걸 다 배제할 수 있게 표준 차트도 지금 만들고 있고 심전도나 24시간 홀터나 이런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검사들 혈액 검사나 이런 거는 최대한 좀 하고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질환은 어느 정도 증상으로 감별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이게 본사가 이제 저랑 진단학이나 CPS 수업을 하면서 배워가겠지만 진단이라는 게 정답지 하나를 딱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호소하는 증상을 다 종합을 해서 임상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확률이 가장 높은 것부터 1, 2, 3, 4, 5등을 매겨서 내가 이거일 확률이 가장 높아라고 판단하는 거를 진단명으로 추정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파킨슨 같은 경우는 확진을 하려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머리 까가지고 중뇌에서 흑질에서 무슨 어떤 조직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니까 임상적인 추정 진단을 하는 거고 어떤 뭐 손떨림이나 뭐 경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뭐 파킨슨으로 추정하겠다 이런 거여서 뭐가 됐든 간에 진단은 어차피 100% 확진은 못 하고 그냥 이거를 정보를 다 종합을 해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망문문절도 해보고, 이학적 검진도 해보고, 신경학적 검진도 하고, 병력도 청취하고 해가지고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이거다라는 거를 논문에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줬던 논문들을 보면 이게 당연히 확진은 안 되지만 이건 이래서 배제가 됐고, 뭐 이건 저래서 배제가 됐고 이런 식으로 다른 걸 다 날려가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거를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한 게 그 표준 체크리스트, 우리 그 심장이나 당뇨의 그 문헌 고찰하면서 표준 차트를 만들겠다고 한 거잖아요. 거기만 좀 잘 꼼꼼하게 해줘도 한 8, 90%는 다 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는 아마 후양적으로 하면서 이제 원장님이 놓친 증상들이 있을 텐데 요게 있어요 없어요를 물어볼 거고요. 그래서 뭐 기억해서 있는 거는 이제 있다 없다 할 거고 뭐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뭐 못 쓰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료를 최대한 후양적으로 모아가지고 차트에 빠진 거는 다시 물어봐서 혹은 뭐 전화라도 해가지고 물어보게 해서 채워놓은 다음에 진단을 이제 해나갈 거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증례 쓰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를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리뷰를 할 때는 진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거 제대로 해오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좀 더 안 돼 있어도 좋은데 네가 무슨 질환에 이 증상을 호전시켰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 질환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리뷰할 때는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이고 사실 그것 때문에 리뷰어들이 그러니까 논문 쓴 사람들이 철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논문 냈다가 이거 도저히 못 맞추겠다 그러고 논문 빼가지고 딴 데 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해야 의사들이나 이제 다른 직종들한테 우리가 이거를 치료했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서 좀 이걸 강조하는 편이고요. 지민 선생님 혹시 1번 질문은 답이 됐나요?
네. 그리고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이거 듣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2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일단, 제가 했던 강의 중에도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치료야, 질환도 똑같아. 근데, 그러면은, 뭐에서 평가지표 같은 거를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옛날 논문 같은 경우는 다 가스나 NRS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는 뭐 부작용도 보고, 뭐 평가지표를 뭐 예를 들어서 허리 통증인데, 가스로 한 게 아니라 뭐 RMDQ를 봐서 삶의 질도 봤어. 뭐 그렇게 해. 근데 그렇게 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똑같은 걸 이제 허리 치료를 요통으로 하려고 봤더니 내가 이미 막 NRS 바스만 본 게 아니라 RMBQ도 보고 삶의 질도 보고 다 봤어. 그럼 이제 똑같은 걸 내고 싶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추적 관찰을 더 오래 해. 뭐 5개월, 10개월 했는데 10개월 동안 재발을 안 했어. 그럼 그런 게 또 이제 새로운 발견이잖아요. 전에 거는 치료 종료까지만 딱 있었는데 이제 새로 했더니 이새 증례는 한 10개월 추적 관찰했더니 그때까지 좋았어. 그럼 사실 여기서 이미 난이도가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내가 쓴 증례 논문의 라이벌은 내가 전에 쓴 내 증례 논문이고요. 만약에 내가 특화를 해서 특정 질환을 본다고 했을 때 그럼 이게 하다 보면 한계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저 10개월 추적 관찰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막 MRI도 찍어.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갈 거는 그런 이제 제가 요새 로컬 한의원들이랑 하고 있는 작업이 이건데 직내 논문을 뭐 대여섯 개 썼어, 너댓 개. 그럼 더 이상 사실은 그 시점에서 디벨롭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를 전향적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아비 받아가지고 환자 등록 연구를 하면서 이제 지금은 신장이랑 당뇨 정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약침도 좀 할 수도 있고, 그건 아직 뭐 논의 중인데, 그래서 환자를 증례를 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환자를 모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적 관찰해가면서 데이터를 이제 후향적으로 하는 건 당연히 그런 그 어떤 뭐랄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향적으로 하면은 데이터를 최대한 꼼꼼하게 수집해 나가기 때문에 그 진단 같은 것도 좀 더 정확하고 뭐 검사도 놓치지 않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퀄리티가 더 높고 연구 디자인 측면에서도 더 우수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증례를 너댓 개 써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그 뒤에는 이제 그 한의원에서는 전향 관찰을 하시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는 데는 없는데 이제 지금 연구실에서는 그거를 당뇨나 신장은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비슷한 치료를 재현해서 사당성을 입증하는 건 뭐 그게 증례가 하나만 나왔다고 하면은 뭐 한 두세 개 좀 비슷한 거 쓰는 거는 뭐 그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뭐 아니면 두세 개를 모아서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비슷한 게 뭐 요통의 친치료 이런 거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전향적으로 한다던가 요통은 이미 뭐 의미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래도 조금 더 이제 한의 치료가 효과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는 논문, 그러니까 연구 관점으로는 새로운 치료법이지만 우리한테는 이미 다 새로운 건 아닐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다른 처방인 거니까 그냥. 지민스 혹시 답이 됐나요? 네, 뭐 된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채원 선생님. 네. 1번 다른 처방을 선택한 이유 추가 설명해야 되는데 못한 거고요. 선생님 말대로 필요하죠. 못했어요. 못해서 리뷰어가 뭐라 했는데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간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근데 로컬 원장님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이 가나 증례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 전공의가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쓰라고 해서 쓴 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 왜 다른 처방을 배제했는지를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게 있을 거고요. 막상 이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제가 그 두근거림도 그랬는데 그 와이프가 이거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때 그 처방이 아니고 다른 걸 쓰는 게 더 맞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쓰다 보면 제가 이게 임상에도 좀 도움이 된다는 게 내가 이걸 막상 그때는 바빠가지고 이 처방을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리뷰를 해보니 이게 아니라 다른 처방이 더 좋았겠구나라는 걸 깨닫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논문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쓰겠지만 그래서 최대한 이거를 이제 써주는 게 맞고 이제 증례를 쓰겠다고 작정을 하고 쓴 처방들은 이걸 좀 고려를 하고 하게 되죠. 다른 걸 왜 배제를 했는지. 근데 이제 바쁜 임상 원장님들은 못하기도 하고 뭐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맞는데요. 선생님은 연구자의 자질이 있네요. 이게 상호작용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근거가 없잖아요. 왜냐면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 연구 같은 게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안 쓰고 넘어간 거고, 리뷰어도 그냥, 물론 이제 되게 톡식한 리뷰어를 만나면 너 이거 상호작용에 대해서 가미방이랑 원방이랑 다른데 가미했다고 그럼 이게 효과가 똑같아? 라고 할 수가 있지만, 한의계에서 그런 리뷰어는 사실 미친 사람이고 그거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우리 다 알기 때문에 뭐 없잖아요. 자료가 없으니까 이제 못 써. 이제 근데 이게 만약에 양방 쪽에 갔다 그러면 저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거 원래 처방이랑 다른데 이거 효과 있다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 있고요. 용량도 없어요. 그냥 용량 이렇게 설정한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감으로 쓴 거기 때문에 이거를 리뷰어가 만약에 지적을 하면 뭐라 말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섬수약침도 뭐 그냥 한 거죠. 사실 임상할 때 뭐 누가 이거를 다 생각하면서 하나요? 그냥 막 하는 거여서.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는 부분들까지 쓰는 거고 못 쓰는 건 할 수 없고. 근데 꼼꼼한 리뷰어가 지적하면 어떻게든 좀 말을 만들어내야 되긴 해요. 채팅에 뭐가 들어왔네. 잠깐만. 아이고, 뭐야. 정윤 선생님 질문 들어온 게, 다른 처방하는 게, 이거는 저는 안 쓸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모르겠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막 효과가 치료가 좀 오래 걸렸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뭐 6미를 써서 막 8개월 걸렸는데 알고 봤더니 뭐 다른 걸 썼으면은 뭐 숙지한 고삼탕을 썼으면은 한 2개월이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재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채원 선생님 혹시 그럼 1, 2, 3, 4번에 대해서 궁금한 건 답이 다 되었나요? 네, 그 4번에서 네네. 예를 들어서 족삼이나 합곡 같은 데는 사실 거의 다 모든 연구에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리고 고혈압 같은 데는 태충도 거의 다 들어가고요. 근데 그런 네.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 설명을 안 하더라도 뭔가 약침을 쓴 게 여러 개 중에 몇 가지로 한정돼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딱히 할 필요가 없나요? 써주면 좋죠. 써주면 아, 좋은데 저기서는 설명할 수 없으니 그냥 넘어간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로컬에서 약품 쓰는 게, 한방병원에서 약품 쓰는 게 사실 속가 때문에 쓰는 경우도 좀 있어가지고 그냥 루틴하게 뭐 교수님이 하라니까 이게 레지던트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쓴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치료하는 사람이 어떠 약침도 되게 변증해서 쓰고 혈위 맞춰서 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음호한 사람한테는 자악어 쓰고 뭐 양호한 사람한테는 동독 쓰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원장님이 그러면 써주는 게 맞죠. 나는 이런 한의학적 이론에 의거해서 혹은 생리학적 이론에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자리에 이런 약침을 썼어를 해주면은 좋죠. 근데 이제 저 논문은 못하고 넘어간.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든 논문들이 뭐 100% 무결점 해가지고 준 거는 아니에요. 저렇게 사실 찾아서 뭔가 비평하려면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질문 있나요, 지원생?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훌륭하네요. 선생님 연구해도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미 선생님은 없고 이거 이제 저게 약간 헷갈린 것 같은데, 1번 질문 같은 경우 증례보고는 이미 그 후향적인 연구잖아요. 이미 우리가 한 거를 가지고 리뷰를 하는 거여서 증례복을 쓰겠다고 한 시점에서는 저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넌센스인 게, 이미 진료가 다 끝나서 뭐 양약을 먹으세요 마세요 이거 할 계제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 원장님이 이 사람을 증례복을 쓰겠다고 작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양약을 끊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장 같은 경우도 부정맥약이 뭐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먹어서 오히려 부정맥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갑자기 끊게 하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을 막 한 번에 끊게 하면 안 돼요, 양약을. 그러니까 서서히 줄여나가고 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1번 질문은 이미 논문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에서는 보통은 진료가 다 끝난 상태라 뭐 약 복용을 중단하다 말아라 이런 거는 성립을 하지 않고,
다만 원장님이 쓰겠다고 작정했을 때 그러면 줄이게 할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같이 갈 수도 있고 이거 이제 그 원장님의 판단인 거고요. 그래서 양약을 이제 썼다면 그냥 같이 썼다고 보고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럼 제목이 이제 병행 투여를 했을 때 뭐 양약을 좀 줄였다던가 이런 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혹은 양약 부작용을 줄였다던가 뭐 용량은 그대로 같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질문은 요건 아까 대충 이제 아까 앞에서 질문했던 것에서 답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김찬주 선생님 네. 네 있나? 아 여기 있다. 음, IRB 승인문건 뭐 아무 데나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평가도 이것도 그냥 연구자가 임의로 넣는 거고 한 달 주관적 평가도 다 집어넣진 않거든요. 막 100개가 있으면 그중에 몇 개만 뽑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뭐 맘대로 하면 돼요. 의사가 연구자가. 답이 됐나요? 네. 네. 그 다음에 구도훈 선생님 네. 음, 아, 당연히 이거는 임상의의 조언이라기보다 이제 같이 쓰는 임상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의 의견이 갈수록 더 풍부해지죠, 논문이. 그러니까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한약을 왜 썼는지 혹은 뭐 아까 얘기했던 자기가 리뷰를 해보다 보니 이 처방이 아니고 다른 처방을 썼어야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임상의가 의견을 줘야지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임상의가 조언을 해주면 논문의 디스커션이 더 풍부해지는 거고요. 타임라인은 뭐 프로그램 없는데 이 서식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공연부장에 서식이 있을 거고 그냥 보통은 PPT나 엑셀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굳이 뭐 그런 사이트는 없는 것 같고 요새 보니까 그거 뭐더라? 애들이 스키마 쓸 때 그거 많이 하던데 무슨 아이오? 뭐지? 드로우.io? 그것도 많이 쓰던데 그거 스키마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그림 잘 그리면 손으로 그려도 돼요. 뭐 한글 같은 걸로 해도 되고 답이 됐나요? 네. 네, 그 다음에 박규원 선생님은 없네. 네. 아, 있어요? 어딨어? 네, 있어요. 아, 여기 됐다. 이거는 없어. 변증에 대한 근거로 객관화된 기준이, 뭐라 그러더니, 있긴 있죠, 교과서에. 그 진단학 시간에 다 배우는데, 어, 저는 그래서 이제 한방 진단에 대한 거를 뭐 변증을 써줘도 되고, 그냥 뭐 흔히 말하는 항증을 써줘도 되고, 그게 뭐 한방 진단이라기보다, 그 말은 진단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왜 너가 왜 이 많은, 예를 들어서 두근거림에 뭐 생맥상도 있고 연계출감도 있고 뭐 확률해독상도 있는데, 왜 확률해독을 썼어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뭐 한방 변증명이 아니어도, 저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어떤 리뷰어들은 왜 한방 변증명 안 썼어? 써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써야 되고 이게 교과서마다 이제 선생님 본삼이죠. 뭐 임상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간계내과와 심계내과와 비계내과에서 말하는 간화 상염 같은 게 간양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기준이 없고요. 그, 이거를 이제 뭐 리뷰어 입장에서 그게 조금 틀렸다고 해서 뭐를 막 까거나 그러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게 기음양화라는 한의학적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두근거림에 있어서 탕약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어여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그 처방을 썼어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변증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그런데 그게 어떤 동물 실험 같은 걸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갈근이라는 약제가 혈당을 낮춰. 그래서 이제 내가 당뇨를 치료하는데 갈근이랑 천화분이랑 뭐 단산만 썼어. 그럼 그거는 뭐 변증을 갖다 대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냥 동물 실험을 해서 좋았던 그이 사람의 뭐 그런 병리가 양방적인 뭐 양방이란 말을 싫어하지만 그런 뭐 양방 병리가 이래서 뭐 갈근이랑 뭐랑 뭐를 써서 좋아졌어. 그럼 그거는 한방병증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도 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 처방을 썼는지. 어,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른 교수님들 앞에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논문에도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최지현 선생님은 네, 여기 있네. 있다. 동의서는, 원래는 이제 뒤에 IRB에서 배우겠지만, 다음 주에 거에서 그 동의서 표준 양식은 원래는 이거 뭐지? 증례 보고는 안 받아도 되고요. 증례 보고는 동의를 면제받을 거예요. 근데 개인정보 활용동에서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IRB 관련된 거에서 배울 텐데, 어, 아마, 어, 그건 영상이 없나? 뭐 법령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생명윤리법에서는 차트 리뷰를 할 때는 동의 안 받았고 심의 면제 받아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연구를 위해서 익명화가 된 자료를 활용할 때는 개인정보 동의 안 받아도 된다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다 보호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좀 편해요. 그래서 외국은 조금 다르긴 한데 우리는 그냥 국내 놈을 쓸 거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익명화를 하면 안 받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익명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굴 사진을 깐다던가 되게 희귀한 질환을 한다던가 뭐 한국에 두 명밖에 없는 증례를 써. 그러면 그건 누군지 뻔히 알잖아요. 아니면은 뭐 희귀하진 않은데 뭐 서울시 중랑구 무슨 동에 있는 95세 남성 환자라고 하면 그 사람 한 명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우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양식은 뭐 돌아다니는 게 되게 많아서 그냥 그거 쓰시면 되고 아마 제가 자료 준 것 중에도 동의서 양식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다빈 선생님 여기 있고 이거는 어 큰 목차는 똑같죠. 인트로덕션이랑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뭐 디스커션인데 그것도 다 논문 원래 우리 증례 말고도 그냥 다른 논문도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 저는 이제 제 스타일은 그냥 서브 헤딩을 그러니까 소제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밑에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쓰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논문을 냈을 때 어떤 리뷰어는 너 왜 소제목 썼냐 다 지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보기가 저는 그렇게 좀 쪼개가지고 쓰는 게 보기가 편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정해진 건 없고 다만 이제 케어 체크리스트에 있는 그 13가지인가요? 그거는 다 들어가 있어야죠. 근데 뭐 그거를 다 서브 헤딩으로 넣을 필요는 없고. 네. 답이 됐을까요? 네, 교수님. 그런데, 하나 더 네네. 네. 여쭤보면은, 네. 환자의 관점을 실을 때, 환자가 한 얘기를 직접 다 실어주는 것은 좋잖아요. 그런데, 음, 클리니션스 퍼스펙티브라는 란이 소제목이 또 들어가 있는 두근거리는 논문을 봤는데, 그거 그냥 내가 그거, 맘대로 만든 거야. 그러세요? 원래 근데 다른 그거, 논문에 없고. 네. 그게 이제 혹시 넣으신 의도가 그러면 배제 진단이나 이 처방을 왜 썼는지를 더 드러내시려고 네, 그걸 맞아요. 쓰신 네. 건지.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하다 보니까 이 처방을 썼어야 되는데 다른 처방이 더 좋았겠어. 라는 거는 쓸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네. 클리니션의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아니면 뭐 이제 뭐가 있을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 물론 고찰해서 쓸 수 있긴 한데 그냥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의사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이제 증례 논문을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증례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증례에 서너 명이 들어가 있는데 한 의사가 다 달라. 근데 의사가 막 네. 이런 얘기를 해. 근데 그거 어떻게 좀 녹여놓기가 애매해가지고 지금 다른 장애인 증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의사나 음. 아니 막 간호사 의견도 들어가야 돼. 그럼 그거 어디서 어. 쓰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이제 따옴표 처리해가지고 퍼스펙티브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거는 사실은 뭐 다른 증례 논문에 그런 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제 마음대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증례 논문도 사실은 뭐 이렇게 형식이 막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연구자 스타일 따라가는 거여서 뭐 큰 틀은 비슷한데 조금씩 이제 뭐 넣고 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음. 진단에 대한 얘기를 저기서 좀 더 쓸 수도 있고 물론 고찰에 쓰기도 하지만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논문은 클리니션스 퍼스펙티브를 쓰면은 그 리뷰어가 이거 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이런 거 했냐고. 그냥 제 맘대로 약간 쓴 거예요. 그다음에 이영원 선생님 밤주한다고 했고, 박지원 선생님은 없네요. 네. 이거 이제 SSRI를 쓸지 말지는 표준화된 치료 여부는 아닌 것 같고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고 요새 저 강의 녹음할 때만 해도 벌써 또 한 2, 3년 전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표준화돼 있으면 더 좋긴 한데 지금 해보니 그렇지 않아도 억셉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그냥 질환 자체가 좀 외국에서 흥미로울 질환일까? 뭐 아니면 좀 꼼꼼하게 되어 있다거나 당뇨 같은 경우는 되게 혈당을 짜자자작 측정을 해가지고 객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런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있으면 조금 더 말하기가 좋고 아니면 이제 화상 같은 경우도 양방에서 되게 좀 뭐 방법이 없다기보다 뭐 한계가 있는 거고 근데 사진이 되게 잘 찍혀 있잖아요. 화상 증례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는 좀 그냥 약간 한번 SCI 해봐도 될 것 같아라는 그냥 뭐 감이고요. 근데 막 SCI 아무리 해봐야 안 될 것 같은 건 굳이 힘 안 빼고 그냥 국내 논문 한번 해가지고 하는 게 되게 편할 것 같다. 그런 건 이제 국내로 가고 있어. 뭐 특별히 뭐 기준은 없고 그냥 그 정도 감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성훈 선생님은 없죠. 이게 사실 그러니까 한의 쪽 증례는 오진인 경우가 좀 적은 게 보통은 다른 데서 진단을 받고 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뭐 검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진단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데서 진단받고 왔다고 쓰지 말고 뭐 이제 그걸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면 다른 걸 어떻게 배제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기술해 주라는 거고 당연히 초진으로는 원인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진단이 조금 명확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양방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최대한 이제 해서 진단을 진단을 어떤 걸 쓰는데 사실은 100% 맞았다는 거는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디스커션의 한계로 쓰는 거죠. 이게 진단명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 뭐 써줘야죠. 뭐 그거는 100% 내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근데 다만 최대한 이게 쓰다 보면 생각보다 다른 게 꽤 배제가 되거든요. 하다 보면. 그 증상 같은 나 병역 성질 꼼꼼히 하면 그래서 뭐 근데 나중에 오진인 걸 알아차렸을 때는 오진인 걸 알아차렸다면 이미 증례 논문을 쓰는 시점에서는 정확한 진단명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오진인 걸 알아차렸다면 치료를 하다가 근데 증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오진인 걸 알아차렸을 때는 사실은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너무 진단이 틀렸으면 안 써야죠. 안 쓰거나 뭐 안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진단이 나중에 갔더니 되게 명확해졌어. 뭐 나중에 가서 그 환자가 뭐 한 달, 말 두 달 뒤에 병원 갔는데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한의원을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위식도 역류라고 생각하고 막 치료했는데 알고 봤더니 위암이었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건 오진에 대한 거를 증례를 나는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음. 뭐 위암은 좀 그렇고 예를 들어서 위식도 역류라 생각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딴 거였어. 뭐 심장 질환이었다던가 뭐 신경정신과 질환이었다던가 그래서 오진을 해서 뭐 이렇게 알아차렸다. 그런 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질문 들어온 거는 다 했고, 혹시 뭐 여기 안 썼는데 듣다 보니까 뭐 이런 게 궁금해요. 질문 있어요. 그런 거 있나요? 그, 네, 여기에 관련된 질문은 아니고 앞으로 그 네네. 진로에 관한 질문인데, 그 혹시 제가 그 7월 마지막 주에 다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 미팅을 하잖아요. 네네네. 혹시 제가 그때 의료봉사에서도 참여를 오프라인으로 못 할 것 같은데, 그런 네네. 사람들의 팀이나 이런 걸 어떻게 짜게 될까요? 아, 아직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미리, 우리가 뭘 할지를 좀 미리 뿌리려고 하거든요. 뭐, 며칠 전에라도. 그래서 뿌리고 희망을 좀 받아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겹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가급적이면 일단은 그 위에 학년 위주로 먼저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한두 명 정도 할 수 있게 그 문헌 리뷰랑 뭐 증례랑 해서 그렇게는 있고, 만약에 모자라면 그 환자는 그 지금 보면은 어,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증례 공유한 거? 네,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치료에 적합할지, 그러니까 증례 논문에 적합할지 부적합할지, 아니면 뭐 치료 중인지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 몇 개냐? 한 17개 되나? 17개인데 그중에 이제 3개는 못 쓰는 거고, 한 3개 정도 써도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추적 중인데, 뭐 추적이 중단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치료 효과 없어서 못 쓸 수도 있고, 뭐 환자가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있어서 뭐 이게 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건 이제 계속 쌓여갈 거니까,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이게 증례가 많아서 못 쓰지 없어서 못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삼은 사실 겨울방학 때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본삼부터 조금 먼저 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조금씩 나올 거니까 정 안 되면 이제 뭐 겨울방학에 하던가, 뭐 아니면 이제 선생님들 좀 선호를 들어가지고, 뭐 나는 겨울방학 때 하는 거 싫고, 뭐 차라리 뭐 그 문헌고사를 할래. 근데 문헌고사도 먼저 이제 지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먼저 지원한 사람들 위주로 좀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건 조금 더 논의해보고, 하여튼 뭐 여기 온 사람들이 증례를 못, 처음에는 이제 자를까 하다가, 또 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뭐,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안 자르고 하기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증례는 계속 쌓이니까, 다만 이제 이번 여름방학 때는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뭐 그래도 한 달에 뭐 한 달 평균 지금 이게 뭐 한 2월, 3월부터 한 거니까 지금 2, 3, 4, 5, 6, 2, 3, 4, 5, 6이잖아요. 5달,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명 정도씩은 좀 쌓이는 것 같거든요. 초진이. 그래서 뭐 겨울방학 때는 충분히 그 사람이 모자라지 뭐, 그러니까 연구자 쓸 사람이 모자라지, 뭐라고 해야, 그러니까 학생이 모자라지 이게 환자가 모자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못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겨울방학 때 정도에는 다 같이 쓸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랑 다솔쌤이랑 조금 논의해보고 어떻게 운영할지는 좀 확정해서 저기 하기 전에 얘기하고, 못 들어오는 사람 거 희망은 미리 받아가지고 하려고요.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그래서 봉사 가서 못 하시는 분들은 미리 좀 3주 차에 몰아가지고 뭐 공부해서 4주 차에 마무리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다른 사람들 질문 없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월요일 날 보자고 했죠?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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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그러면 월요일 날 보는 걸로 하고, 질문 더 없으니까 여기서 중단할 거고. 그 하베스트 강의는 다 들으신 거죠? 그게 아마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하베스트도 챙겨서 보시고요. 그러면은 오늘 거는 제가 그 어디야?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고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질문 없으면 여기서 끊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나가셔도 돼요. 시간 끝났어.